얼마 전 화제가 됐던 캐나다의 신규 잠수함 도입 사업. 60조에 달하는 규모에 더불어 한국의 대우조선한테 상당한 승산이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는데요. 최근 캐나다 측 매체를 통해 그 세부적인 요구사항과 사업의 진행 전망에 대한 정보가 추가적으로 풀렸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놀랍게도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은 최종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맞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위기감을 느낀 일본은 벌써부터 한국의 견제에 들어간 한편 한국은 이 수주전 승리를 자신하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캐나다 현지 매체 더 허브는 캐나다 해군이 진행하는 잠수함 도입 사업의 세부 사항에 대한 사설을 게시했습니다. 최근 들어 캐나다는 중국과 상당히 불편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작년 G20 회의에서 만났던 지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시진핑 주석은 1대1로 짜증 섞인 대화를 나누면서 정상급 외교 무대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광경을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시진핑이 먼저 우리가 나눈 대화 내용이 모두 신문에 실렸다며 대화를 그런 방식으로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트리도 총리는 캐나다에서는 자유롭고 공개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지지한다라고 받아쳤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캐나다에서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솔직한 대화를 믿으며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건설적으로 협력할 것이지만 서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 후 시진핑은 약간 짜증난 듯이 트리도 총리의 말을 끊으며 조건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간단하게 악수한 뒤 회담장을 빠져나갔다고 하는데요. 이때 시진핑이 새어나간 데에 불평했던 대화는 다름 아닌 중국의 캐나다 내정 간섭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이전에 양국 정상은 G20 회장에서 약식 회담을 진행했었는데요. 트리도 총리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중국의 공격적인 간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고, 이 내용은 이튿날 캐나다 매체를 통해 일파만파 퍼져나갔죠. 시진핑은 이에 대해 직접적인 유감을 표했던 것인데요. 캐나다 입장에서도 할 말이 많은 것이 중국의 내정 간섭은 캐나다한테는 꽤 심한 문제였고 뻔뻔한 중국은 이를 딱히 감추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캐나다의 내정에 간섭하려고 택한 방법은 다름 아닌 선거 개입이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캐나다 현지 언론들은 익명의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중국이 2021년과 2019년에 캐나다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중국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100만 명의 교민들을 이용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인데요. 캐나다 보수당이 집권하면 중국계 캐나다인들이 차별받는다는 등의 조작된 정보를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SNS와 메신저 앱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퍼뜨려서 선거 캠페인을 교란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미 온라인 매체 폴리티코와 인터뷰를 한 캐나다 보수당의 관계자는 중국의 간섭으로 8석에서 9석 정도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2021년 총선에서 캐나다 여당의 승리를 돕기 위해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 특정 후보를 지원했다는 사실이 담긴 문건도 공개되며 불타는 여론에 본격적으로 장작을 넣었습니다. 이때부터 원래도 좋지는 않았던 양국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는데요. 캐나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군사적 행동에 나섰습니다. 더 허브에 따르면 캐나다는 이번에 잠수함 전력을 보충하는 이유가 중국이라고 아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중국 해군이 건조하는 군함의 양과 질은 지난 10년간 상식을 벗어난 속도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는 최종전 능력의 대대적인 현대화라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전쟁을 끝내지 못해 벼랑에 몰려있는 러시아 역시 언제 태평양 함대를 이용해서 돌발 행동을 해올지 알 수 없다고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잠수함 전력 역시 이미 넘치도록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적 잠수함에 대한 가장 유효한 카운터 전략은 더 강한 잠수함뿐이라고 이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해군은 80년대부터 90년대에 걸쳐서 도입한 영국제 빅토리아급 중고 잠수함 4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소 빈약해 보이는 전력인데요. 이는 캐나다가 동시기에 또 다른 잠수함 도입 사업을 병행하다가 아무런 소득 없이 실패해버렸기 때문입니다. 80년대 말 캐나다 해군은 핵잠수함을 10척 확보하려 했던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급이라고 이름도 붙여놓고 정군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애를 썼었죠. 이때 확보에 성공했었다면 캐나다는 비핵무장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핵잠수함을 보유하는 사례가 되었겠지만 여러 가지 장애물에 부딪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인해서 국내외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나다를까 캐나다에서도 국민적인 여론을 등에 업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이 이를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캐나다가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북미 해역에서 자국군이 잠수함 작전을 펼치는 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북서 항로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캐나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캐나다에게는 무슨 상관인가 싶은 완전히 미국의 사정만을 고려한 이유였는데요. 하필이면 미국은 이런 억지 주장을 밀어붙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이중으로 갖추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958년 미국과 영국이 맺은 상호 방위 협정으로 그 항목 중에는 영국이 제3자에게 잠수함용 원자로를 판매하는 것을 미국이 막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1959년 미국과 캐나다 간의 협정에서는 캐나다가 제3자한테서 잠수함용 원자로를 구매하는 것을 미국이 차단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었죠. 당시 캐나다는 같은 영연방인 영국으로부터 핵잠수함을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 영국이 팔아주지도 캐나다가 사지도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캐나다는 핵잠 도입에 실패해버렸을 뿐만 아니라 핵잠의 도입을 전제로 퇴역시켜버린 오베론급 잠수함과 자금 확보를 위해 팔아버린 헬리팩스급 호위함의 공백을 메우지도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겨우겨우 확보한 전력이 잠수함 4척에 불과하죠. 이 4척은 사실상 상시 작전 중인 잠수함이 한 척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캐나다의 잠수함 전력 편제는 4대가 번갈아가면서 작전, 정비, 유지, 보수, 훈련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주변과 격리된 운용을 해야 하는 것이 잠수함이다 보니 일상적인 정비뿐만이 아니라 훨씬 정교한 유지 보수 과정도 작전 주기마다 해야만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사이클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전제하에 한 대의 잠수함만이 작전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허브는 캐나다 해군의 역사를 통틀어 일관되게 이 사이클이 제대로 작동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될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캐나다는 새로운 잠수함에 요구되는 필수적인 스펙을 몇 가지 제시했습니다. 크게 3가지로 첫 번째는 미국이 반대하는 핵잠수함이 아닐 것, 두 번째는 장거리 자막 능력, 세 번째는 미군 장비와의 호환성 및 후속 군수 지원 능력입니다. 이 조건에 많이 부합될수록 작전에 투입되는 잠수함의 수와 시간이 늘어나고 운용 사이클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조건을 모두 통과하는 잠수함 자체가 많지 않다는 것인데요. 더 허브는 캐나다 해군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으며 사실상 일본의 타이게이급과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 2가지밖에는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보도했죠. 또한 이 둘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중국의 야심에 대항하는 캐나다의 의지를 표명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요즘 잠수함을 구매한다고 하면 후보가 될 만한 국가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일본, 한국 등이 있는데요. 미국과 영국은 이미 재래식 잠수함을 만들지 않으므로 이미 첫 번째 조건에서 탈락입니다.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은 해안선이 짧고 수심이 얕아 잠수함의 규모가 작고 원양 작전에는 걸맞지 않는다고 더 허브가 분석하고 있죠. 스페인의 경우 개발하고 있는 이삭 페랄급 잠수함이 캐나다의 요구 성능에는 부합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개발 과정에서 너무 많은 난항을 겪느라 일정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수입국 입장에서는 선뜻 도장을 찍는 것을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는 것은 일본과 한국뿐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무기를 해외에 팔아본 적이 없다 보니 과거 호주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어설픈 소원으로 다 따놓은 것이나 다름없던 사업을 통째로 날려먹은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때 못 팔아봤으니 지금까지도 그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게다가 잠수함의 성능도 정신 놓고 있는 사이 한국에 따라잡혀서 이젠 도리어 일본이 한국 잠수함의 설계 컨셉을 베끼고 있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업 전후의 환경이 한국을 돕고 있는 가운데 한국한테는 또 한 가지 호재가 있는데요. 바로 이 사업을 총괄하는 캐나다 국방참모총장이 한국에 인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웨인 에어 총장은 캐나다군 전체의 수장으로서 국방정책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국방참모총장 자리에 오르기 전에는 비미국계 최초로 유엔군 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내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한국에서 복무를 했죠. 한국에서의 적극적인 임무 수행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6월에는 예영수라는 한국 이름을 선물받고 근무지였던 경기도 평택시의 명예시민지위를 얻기도 했습니다. 물론 한 나라의 무기 도입 사업이 이런 개인적인 인연만으로 결정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무기 판매도 결국은 세일즈이고 구매자의 막연한 호감이 작용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한국과 캐나다는 얼마 전 외교장관끼리 회담을 갖고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널리 알려진 지소미아와 마찬가지로 군사 및 방산 비밀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보호하기로 하는 협정인데요. 지소미아와 다른 점은 각국 정부에서 진행하는 조달 사업 입찰에 양국의 민간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양국 간 방위 산업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를 잠수함 도입 사업을 위한 밑준비라고 해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 측에서도 비슷한 시점에 올해 방산 수출 목표액을 지난해보다도 더 높은 수준인 27조로 설정하고 방위 산업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발표하기도 했죠.
여기서 한국은 힘에 근거한 평화의 말로 진정한 평화로 한국의 방위산업계가 조국을 넘어 힘에 의한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을 믿는다고 언급하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뒤늦게 파악한 경쟁국인 일본 역시 이를 보도하면서 한국이 겉으로는 평화를 사랑하는 척하면서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고 견제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그 말만큼은 일본이 할 말이 아니죠. 이들이 어떻게 나오든 한국 기업들은 캐나다 수주전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캐나다에서도 틀림없이 통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